마침내 모띠에서의 나의 파국에 대해서 그리고 2년 반의 체제 뒤에 다시 8달에 걸친 끈질긴 인내를 했는데도 다시 없는 무례한 취급을 받은 끝에 발드 더 트라베르를 떠나게 된 데 대해 말할 때가 왔다. 이 불쾌한 시기의 상세한 것을 똑똑히 회상하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자들은 디페루가 발표한 보고문 속에서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게 될 것이다. 베르들랭 부인이 떠나고 나서 소동은 한층 심해져서 국왕의 여러 차례 직서와 국회의 빈번한 명령과 성주와 지방관리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열을 올리며 나를 비기독교도로 인정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는 실력 행사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다. 벌써 길에 나서면 내 뒤에서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멀리서 던지기 때문에 내게 와 떨어지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마침내 9월 초순 모띠에게 장이 서던 날 밤에 나는 집에서 습격을 받아 집안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한밤중 집의 뒤쪽으로 붙어있는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돌팔매가 우박처럼 복도가 있는 창문과 방문으로 와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으므로 복도에서 자고 있던 개는 겁에 질려 짖지도 못하고 구석으로 달아나 마루 판자를 물어뜯고 발톱으로 긁어대고 했다. 나는 그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가려 했다. 그때 힘센 팔로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창을 깨고 부엌을 지나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침대 발치에 떨어졌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1초만 빨랐더라도 나는 그 돌에 복부를 맞았을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그들은 소리를 내어 나를 밖으로 유인하려 했고 돌을 던져 나오는 나를 때려 맞히려 했다. 나는 부엌으로 달아났다. 때려져도 자리에서 일어나 떨면서 내게로 달려왔다. 우리는 창 옆으로 벽에 나란히 붙어서서 돌에 맞지 않게끔 몸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궁리했다. 구원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맞아 죽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행히 우리 아래층에 살고 있는 노인이 데리고 있는 하녀가 이 소동에 잠이 깨어 일어나 우리들과 바로 이웃에 사는 성주님을 부르러 달려갔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허겁지겁 실내복을 걸치고 야경원을 데리고 즉각 달려왔다. 그날은 장이 서기 때문에 그날 밤은 야경을 돌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 만날 수가 있었다. 성주는 피해 상황을 보고 창백해질 정도로 놀랐다. 복도에 가득한 돌멩이를 보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꼭 채석장 같구나. 아래층을 둘러보니 좁은 안뜰의 출입문은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복도를 거쳐
집 안으로 침입할 작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째서 야경원들이 소동을 몰랐던가 또 제지하지 않았는가를 추궁하자 이 달의 야경은 다른 마을의 차례였으나 못디의 사람들이 억지로 차례를 바꾸자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 성주는 국회에 보고서를 냈다. 이틀 후에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범인을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지불하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당장 국고 부담으로 내 집과 마주 붙은 성주의 집에 경비원을 두도록 명령했다. 이튿날은 삐리 대령, 검찰청장 배롱, 성주 마르티네, 수세관 기네, 재무관 디베르너와 그의 아버지 등 요컨대 이 지방의 유지들이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서 이러한 난동에서 물러날 것과 여기서 살아봤자 몸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교구에서 잠시나마 피하라고 나에게 권했다. 나는 또 성주가 그 끈덕진 민중의 광포한 행동에 겁을 먹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 나를 거기서 보호하는 곤란을 면하려고 또는 자기 자신도 그곳을 떠날 수가 있기 위하여 그는 과연 내가 떠난 뒤 그렇게 했지만 가급적 빨리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그의 뜻을 쫓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중이 나를 증오하는 광경을 보면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하여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의신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베르들랭 부인은 파리로 돌아가서 수차에 걸친 편지를 내게 보내 그 속에서 왈볼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그를 경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열의를 갖고 그의 영지에 있는 조용한 집을 한 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부인은 그 집에 대해 거처 하기에도 살림을 하기에도 아주 쾌적한 곳임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상세한 데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왈볼로 경이 부인과 함께 이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걱정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원수 경은 줄곧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갈 것을 권하면서 그곳에만 가면 자기의 영지에 있는 별장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도 훨씬 내 마음을 끄는 것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인 보스담에 있는 별장을 하나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때 그는 국왕이 내 신상에 대해 자기에게 말씀이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보스담으로 오라는 일종의 초대였다. 게다가 작스고타 공작 부인은 이 여행에 무척 기대를 걸고 내게 편지를 보내 도중에 그녀를 만나러 와서 그녀 집에서 잠시 묵어 가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스위스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한은 스위스를 떠날 결심은 서지 않았으므로 이때를 기해 몇 달 전부터 마음에 먹고 있던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나의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계획은 비엔나 호수 한가운데 있는 베르너 시료원에 속해 있는 생피에르 섬으로 살려가는 것이었다. 지난 여름 디페르와 함께 도보 여행으로 우리들이 이 섬에 왔을 때 나는 완전히 이 섬에 매혹되어 그 뒤로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장애는 이 섬이 3년 전에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쫓아낸 베르너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내게 그토록 가혹한 취급을 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간다는데 자존심이 꺾이게 되는 것 외에 이베르 등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섬에서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염려할 만한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원수 경과 상의를 했다. 경은 나와 마찬가지로 베르너 사람들은 내가 이 섬에 유배된 것으로 보고 이제부터 또 내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나를 그 인질로 붙들어 둔 것을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콜롬비아에서 이웃 사람이었던 스티를레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스틸러레 씨는 주 장관에게 문의해 보았다. 그 해답에 근거해서 베르너 사람들은 지난날의 소행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생피에르 섬에 정착하여 조용히 살게 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바라고 있다고 원수 경에게 정언했다. 나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리로 가서 살기 전에 샤이의 대령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였다. 대령도 나에게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섬의 수색관은 그 지배자들로부터 나를 그곳에 두는 허가를 받아두었으므로 내가 그의 집으로 옮겨가더라도 주권자와 소유자의 묵인을 얻은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은 없다고 믿었다. 물론 내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를 베르너의 신사들이 공공연히 인정하거나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주권자들이 신봉하는 불가침의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원하고 있을 리는 만무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